자, 이제 백제로 갈까요? 자, 이제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부터 갑시다.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82페이지. 8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맨 처음에 고이왕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고이왕 한번 보시고. 자, 고이왕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됐다는 뜻이겠죠.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 자, 지금 고이왕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백제가 맨 처음에 마한 지역에서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자, 마한 지역에 지금 현재 제일 큰 나라인 목지국이 있고 그 밑에 작은 소국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백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제가 점점 이렇게 커져서 결국에는 이 한강, 남해안 유역까지 전부 다 차지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고이왕 때예요. 그래서 고이왕 때는 맨 처음에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죠.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고, 일단 중앙집권국가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이왕 때는 일단 영토 확장부터.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강 유역을 점령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지국을 병합한 거죠. 자,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마한 중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목지국을 점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 자,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한 시기다. 율령 반포. 자, 그래서 율령을 반포했는데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은 관등제를 정비하게 됐고요. 관등제, 자, 백제 같은 경우는 16관등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관직의 등급이 16개였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좌평제. 자, 6개의 좌평으로 중앙정치 조직이 정비가 된 거죠. 뭐 내신좌평, 내두좌평, 뭐 조정, 위사, 병관 등등 6좌평제가 마련된 거고, 그 다음에 공복제도도 이때 마련이 된 거예요. 자, 공복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공복의 색깔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백제 같은 경우는 3개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색깔은 자, 비, 청. 그래서 공복제도는 자색, 비색, 청색. 이렇게 3색 공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등제 정비, 그 다음에 6좌평제, 그리고 공복제 실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율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 체제 정비가 마련되었다. 자, 그래서 고이왕 때는 중앙집권국가 기틀이 마련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전성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백제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최전성기가 바로 근초고왕 때죠. 근초고왕은 4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바로 전성기. 자, 그러면은 일단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자, 그래서 요 근초고왕 때는 마한 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돼요. 마한 전체를 점령을 하게 되죠. 마한 전체를 점령했다는 건 남해안 지역까지도 쭉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한 전체. 자, 목지국만 병합한 거는 고이왕 때, 마한 전체를 병합한 거는 바로 근초고왕 때고요. 자, 마한뿐만 아니라 고구려 지역을 또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게 된다. 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자 이때 고구려 왕은 누구였어요? 고국원왕. 그래서 고국원왕이 아까 전사할 때가 바로 이때. 자, 그래서 이때는 고국원왕이 전사할 때다. 자, 근초고왕과 고국원왕이 싸우다가 고국원왕이 전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시기, 마한 전체를 점령해서 남해안까지 점령,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까지 공격. 자, 그랬기 때문에 이때 최대 영토, 백제 최대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었다. 그게 바로 근초고왕 때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 상업권을 형성하기도 해요. 고대 상업권을 형성했다는 건 외국으로도 진출을 했었다. 그래서 자, 거기 지도를 보시면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 있죠. 자, 화살표가 어디로 나가 있냐면 자, 일단 중국 쪽으로 나가 있죠. 중국의 어디? 중국의 어느 쪽으로?
거기 보시면은 지역이 써있죠. 요서, 그 다음에 산둥, 그리고 일본 외의 규슈. 자, 요서, 그리고 산둥. 요서와 산둥은 중국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외의 규슈 지역으로 진출. 자, 규슈로 진출을 하게 돼요. 자, 요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이 지역에서 아마도 이제 해상 어떤 세력을 해상 그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 지역의 무역권을 해상 무역권을 장악을 했을 거다. 그래서 고대 상업권을 형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어디 점령했는지 여러분은 요 위치를 한번 차지해 보시면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죠.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 있구나라는 거. 83페이지 보시면은 사료 탐구라고 나와 있어요. 백제의 해외 진출 나와 있죠. 그래서 송서, 양서 이런 책에서 우리나라 백제가 요 지역을 중국 지역을 점령했음을 알 수 있다. 진출했음을 알 수 있죠. 그 이상의 서술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이 지역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점령한 건 맞다. 그래서 요 지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근초고왕이었고, 자,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상속이 드디어 확립이 되죠. 자, 왕위의 부자상속이 확립이 된다. 그래서 부사상속제가 확립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역사편찬 나와 있죠. 자, 고흥으로 하여금 역사책을 편찬하게 하는데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흥의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하죠. 이렇게 역사책을 편찬했다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을 편찬했다는 건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하는데 일본에 우리나라에서 선물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선물한 게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칠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지도라고 하는 이 칼을 선물을 하게 되죠. 자, 이 칼은 여러분 사진의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가지가 7개 달린 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칠지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내가 이 진귀한 것을 너한테 주니까 세세토록 후대에게 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선물로 준 게 바로 칠지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칠지도라고 하는 건 백제에서 외에 선물로 준 거죠. 외. 일본에 선물로 준 거고, 즉 일본과 돈독한 외와 돈독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칠지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 왕한테 외왕에게 우리가 하사한 거다. 하사.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옛다. 그러면서 주는 게 이제 하사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납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상납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바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요 칠지도는 상납이냐 하사냐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팩트는 이게 근초고왕 때 우리가 일본한테 준 선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은 굉장히 돈독한 관계. 백제와 일본은 돈독한 관계라는 게 팩트. 우리는 팩트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칠지도에 대한 도움글에 칠지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칠지도에 써 있는 뭐 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사료 탐구 보시면은 근초고왕의 고구려 공격. 자, 요 사료는 한번 읽어봅시다. 근초고왕의 사료, 이 근초고왕과 관련된 사료 중에 자, 왕 26년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폐하에 복병을 배치하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불시에 공격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패했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웠으나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자, 여기 왕이 2명 나오죠. 하나는 우리 왕, 여기 이제 백제 왕. 하나는 고구려 왕 사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왕은 근초고왕이 되겠고 고구려 왕 사유는 누굴까요? 화살 맞아 죽은 고국원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국원왕이 나온 거죠. 시험에는 이렇게 전사한 또는 죽은 왕들에 관한 지문이 잘 나와요. 깔끔하거든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재론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런 왕들, 요런 이제 전사한 왕들, 예를 들면 근초고왕이나 여기서는 이제 고국원왕이나 계로왕이나 그다음에 서왕이나 이런 왕의 사료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깔끔하기 때문에.
뭐 이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왕들의 업적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시험에는 뭐 가와 나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런 식의 문제가 언급될 때 이런 왕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고구려 왕 사유, 고국원 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근초고 왕의 업적들. 자, 백제는 너무 빨리 이제 근초고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쭉 쇠퇴라고 볼 수 있죠. 이 뒤로는. 자, 그래서 이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침류왕이에요. 침류왕은 4세기 말, 4세기 말이죠. 자, 이때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불교를 수용 또는 공인하게 된다. 자, 그러면 불교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고요. 동진의 마라난타라고 하는 승려가 불교를 전파해 주죠. 자, 여러분의 승려 이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어요. 순도. 그 다음에 여기는 마라난타. 동진으로부터 마라난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이게 동진, 전진이라고 하는 그 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 나라 이름은 진이었지만 나중에 후대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동진, 전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중에 붙인 거기 때문에 원래 사료로 만약에 문제가 제시되면 그냥 다 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에서 불교가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진에서 불교가 전파된 나라는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인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으로부터 불교가 전파됐다라고만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승려 이름을 기억하면 이게 고구려를 지금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백제를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려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동진으로부터 마라난타에 의해서 불교가 전파되었다. 자, 이게 384년인데 그 전에 고구려의 불교가 전파된 거는 37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구려가 빨라요. 원래 문화가 들어오는 게 어느 나라가 좀 빨라요? 고구려가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만약에 순서를 물어볼 때 고구려 불교 수용 있고 백제 불교 수용이 있으면 고구려 불교 수용이 조금 빨라요. 한 10여 년? 12년 정도 먼저 빠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에 많이 언급이 돼요.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뭐 불교 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서는 순서를 물어보는 순서 확인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침류왕 때는 이렇게 불교 수용.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신라를 뛰어넘어서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어디로 넘기시면 되냐면 92페이지. 그래서 백제의 중흥. 자, 92페이지로 갑시다. 백제의 쇠퇴와 중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고구려 왕과 백제가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백제 왕이 아신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아신왕이 잠깐 나와요. 물론 시험에 아신왕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상황을 설명할 때 아신왕 이름이 언급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비유왕이죠. 자, 일단 5세기에 등장하는 백제 왕들은 전부 다 백제가 쇠퇴하는 시기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세기에 누가 성장하기 시작했나요? 고구려가 이제 전성기를 찍을 때니까 당연히 고구려가 세지면 나머지 두 나라는 밀릴 수밖에 없죠. 그때 왕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은 기본적으로 고구려한테 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약화되고 쇠퇴되는 시기구나라는 거. 자, 그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바로 비유왕이고 비유왕 때는 나제 동맹이 체결되었다. 자, 나제 동맹이고 이때 신라는 어느 왕이었냐면 눌지왕. 맞아요. 눌지 마립간. 눌지왕 때 나제 동맹을 체결한 거죠. 자, 그러면 나제 동맹을 체결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된 건가요? 고구려가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즉 고구려의 평양천도. 평양천도? 자, 그래서 여기서 고구려의 평양천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 그 다음에 나제 동맹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순서상 보면 이게 먼저, 평양천도가 먼저, 그 다음에 나제 동맹이 나중에 체결된 거죠.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왕, 나제 동맹, 그 다음에 신라는 눌지왕. 자, 거기 보시면 비유왕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계로왕.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으로 갑시다. 계로왕.
자, 계로왕 같은 경우 역시 5세기, 그리고 상대방은 장수왕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이 계로왕 때는 드디어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번에 이제 바닥을 칠 때죠. 자, 그런데 이 계로왕 때 고구려가 계속 이렇게 남하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 남진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백제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그냥 막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그전에는 막 쳐들어올 거래, 막 이런 소문도 막 나고 이제 막 어수선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북위에 국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북위에 국서를 보내게 된다. 말하자면 북위라고 하는 나라에 이 계로왕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게 계로왕의 북위 국서, 도움을 요청하는 국서죠.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93페이지에 계로왕의 북위 국서의 사료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첫 번째 줄만 우리가 좀 주목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줄에 신은 이제 백제 계로왕이 되겠죠. 자, 계로왕은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해서 나왔으므로 선대의 우위를 매우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이 쇠가 이웃 간의 우호를 깨뜨리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사료 중에 고구려가 먼저 쳐들어왔었고 왕이 무찔렀었다.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고구려로 쳐들어갔다. 그러니까 먼저 쳐들어온 게 누구였냐면 고국원왕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하자 백제가 물리치고 나서 다시 한번 평양성으로 이제 침입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국원왕이 먼저 신의를 깨뜨리고 국경을 짓밟았어. 그러자 신의 선조인 근수구가 군사를 정돈하여 번개처럼 달려가서 기회를 틈타 돌풍처럼 공격하여 잠깐만에 쇠의 머리를 베었다. 여기서 근수구 왕이라고 표현한 거는 누구냐면 근초고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요 세자가 말하자면 태자가 활약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근수구 왕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왕 때의 일인 거예요. 근초고 왕 때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초고 왕 다음 왕이 근수구 왕이거든요. 자, 그래서 근수구 왕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달았으나 그 뒤로는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초고왕 때 전성기였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지금 고구려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게 계로왕의 북위 국서라고 하는 건데 자, 사실은 이 북위라고 하는 나라는 백제보다는 오히려 고구려와 더 잘 지냈고요. 더 친한 사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고구려가 더 맘먹고 쳐들어왔겠죠. 말하자면 너네 왜 그랬어? 그럼 쳐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장수왕이 공격을 해서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한성이 함락돼 버리죠. 자, 말 그대로 한강 유역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나서 이때 계로왕은 전사, 아차산성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계로왕이 싸우다 죽었고 자, 그때 군대를 빌리러 갔던 그 아들 문자왕이 뒤늦게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강을 빼앗겼으니까 급하게 수도를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급하게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자, 그게 역시 문주왕 때 5세기 장수왕 때죠. 이때 고구려는 자, 봅시다. 고구려의 웅진 천도. 웅진은 지금의 공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수도를 뺏기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러자 문주왕은 귀족들의 미움을 받죠. 말하자면 귀족들이 이제 이 문주왕이 도망왔으니까 그래서 귀족들에 의해서 살해된 왕이 바로 문주왕. 그러니까 백제가 계속 힘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계로왕은 북위 국서, 그 다음에 한성 상실. 자, 그리고 나서 문주왕 때는 웅진 천도. 자, 그리고 문주왕 때는 이제 왕권이 약화됐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문주왕 때 이렇게 바닥을 쳤어요. 계로왕 문주왕 때. 그러면 백제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서서히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중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서히 동성왕 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동성왕 역시 5세기 말쯤의 왕이 동성왕이고요. 자, 동성왕 때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나서 자, 이제 믿을 건 백제밖에 아니 그 신라밖에 없네. 신라와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낮에 혼인 동맹을 체결하죠.
낮에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자, 결혼 동맹을 체결하는데 이때 신라는 소지마립간이죠. 그래서 결혼 동맹을 체결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서왕의 업적 하나 더. 자, 동서왕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탐라국을 복속하게 되죠. 탐라국을 복속하게 된다. 자, 탐라가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이때 우리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른 이제 소국이었고, 그 탐라를 우리가 점령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밖에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조선시대 들어와서야 이제 완전히 우리 땅으로 복속이 되지만, 어쨌든 이때 탐라국을 복속하면서 서서히 다시 힘을 키우는 시기가 바로 이 동서왕 때부터.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중흥, 우리가 이런 걸 중흥이라고 하거든요. 중흥기가 시작된 시기는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본격적 중흥이 시작된 시기는 무령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령왕, 이때는 이제 6세기로 넘어가면서 중흥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중흥기, 다시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령왕 때는 자, 두 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과 교류. 그래서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하면서 점점 힘을 키웠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교류하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중흥을 꾀했다. 그래서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한 장 넘기면은 94페이지 오른쪽에 사진 하나 있죠. 양직공도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요. 자, 양직공도는 중국에 왔던 사신들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거고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게 바로 무령왕 때 중국 남조 양나라로 파견된 사신의 모습이에요.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중국 남조와 굉장히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 사신을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무령왕릉을 건립하게 되죠. 자,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양식이에요. 자, 우리나라 무덤에는 없는 양식이고 이 한반도 쪽에는 딱 두 개만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게 벽돌 무덤이에요. 자, 벽돌 무덤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무령왕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고, 자, 그 다음에 무령왕의 업적 중에 역시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2담로를 설치해요. 22담로를 설치하고 이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게 되죠. 자, 왕족을 파견한다는 건 지방까지도 왕의 힘을 뻗치겠다는 뜻이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담로라는 걸 설치하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양나라와 교류하면서 힘을 키웠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령왕릉이죠. 자,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1971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대로 된 무덤이 발견됐어요. 자, 무덤의 이름이 무령왕릉이잖아요. 자, 누구의 무덤인지 피장자, 묻혀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고대의 무덤 중에 거의 유일한 무덤. 그리고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된 무덤. 그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그래서 1971년에 발굴된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이때가 71년이기 때문에 이 무덤이 제대로 발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졸속 발굴이 돼요.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좀 부족했고, 이 무덤 발굴 이런 것들은 정부나 정권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제대로 발굴이 못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게 바로 1971년. 여러분은 이 연도까지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식. 자, 중국의 양식인 무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즉 교류를 잘 했나 봐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령왕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흥기를 맞이한 왕이 바로 무령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7번에 나오는 성왕이죠. 성왕.
자, 그래서 이 성왕 때가 제2의 전성기 또는 최고의 중흥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왕 때까지는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백제가 노력을 하다가 성왕이 역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백제가 이제 쇠퇴의 길을 걷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왕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왕 6세기. 자, 역시 여기도 중흥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성왕 때의 업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왕은 안팎으로 전부 다 체제 정비 또는 영토 확장 이런 업적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자, 첫 번째 체제 정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가 정비가 한번 돼야 되고 지방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체제 정비에서 22부. 자, 중앙은 22부로 정비를 하게 돼요. 그 전에 여러분 6좌평제 있었죠. 이제 그거를 또 개편해서 22부로 정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은 22부 정비. 중앙은 22부 체제로 정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 지방은 어떻게 정비를 하냐? 지방이 아까 담로제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5부 5방 체제로 정비를 하게 되죠. 자, 5부는 중앙을 5개의 지역으로 나눴다는 뜻이고 5방은 지방을 다시 5개의 체제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은 22부에 22개의 부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체제를 정비할 때는 중앙은 5부, 즉 수도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은 아까 22 담로제도가 있었는데 담로제도를 개편해서 5방 체제를 정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22부와 5방 체제 정비. 자, 이렇게 체제를 정비한 왕이 바로 성왕. 그래서 제2의 전성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라의 어떤 기틀을 다시 한번 정비. 자, 그래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고 그 다음에 수도를 다시 한번 옮기게 되죠. 그래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자, 어디로 천도하게 되냐면 사비로 천도하게 돼요. 자, 사비는 지금의 어디? 사비는 지금의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사비 천도. 자, 국호는 남부여, 그 다음에 사비. 그래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는 건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꿨다는 건 본인의 뿌리를 부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래서 중흥정책, 그 다음에 체제정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불교진흥이라고 나와 있죠. 자, 불교진흥. 자, 이때는 불교를 발전시켜서 불교를 진흥시켜서 이때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이 성왕 때 가장 대표적인 승려가 있어요. 그게 겸익. 이 사람 이름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겸익은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가서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구법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구법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도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 자, 그래서 이때 율종을 확립하게 돼요. 백제의 율종을 확립한 게 바로 이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고요. 자, 인도에 가서 불법을 구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온 승려, 갔다 온 승려가 바로 겸익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인도 갔다 온 승려는 해초, 통일신라 시대.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인도를 갔다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익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주기도 했었죠. 자,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해줘요. 그래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왕이 그 승려가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죠. 자, 그 다음에 중흥기니까 아무래도 제2의 전성기라고 했으니까 영토 확장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강 유역을 일시, 잠깐 정도만 회복. 한강 유역의 일시적 회복, 일시 회복이 있었다. 자, 한강 유역을 잠깐 차지했다가 결국에는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은 관산성 전투 알아두시면 되겠죠. 관산성 전투 나오면 대체적으로는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 자, 그러면 한강 유역을 잠깐 회복했다고 했는데 잠깐 회복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이 당시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누구냐면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때 나머지 두 나라, 자, 신라하고 그 다음에 백제가 나제 동맹을 체결한 상태죠. 지금 현재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나제 동맹 상태였어요. 자, 이때 신라는 진흥왕이었고 그 다음에 백제는 성왕이었죠.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나제 동맹이니까 동맹을 맺어서 한강 유역, 고구려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아 오게 되죠. 이때 고구려는 양원왕이었어요. 6세기 양원왕 때 이때 고구려가 굉장히 힘이 약해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쳐들어가서 한강 유역을 빼앗아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신라 같은 경우는 원래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 한강 상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원래 자기 거니까 한강 상류를 점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 한강 하류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땅을 나눠 가진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은 땅이냐면 한강 하류가 중국하고 교역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야지대, 곡창지대도 있고 하니까 한강 하류가 훨씬 좋은 땅이고 이때 신라 진흥왕이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이 신라 진흥왕이 요 백제를 공격하여 자, 결국에는 한강 하류까지 모두 다 신라 진흥왕이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열받은 성왕 이제는 이 땅을 뺏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러 가다가 이때 매복한 군사에게 사망을 하게 돼요. 이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관산성 전투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자, 완전히 이 한강 유역의 땅은 신라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전체를 다 차지하게 돼버렸네요. 자, 이때부터는 신라가 뭐가 된 걸까요? 전성기가 된 거죠. 이제 신라로 전성기는 넘어가고 자, 백제는 잠깐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빼앗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 고구려는 한강을 상실하면서 역시 고구려도 쇠퇴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왕이 전사할 때죠. 자, 그래서 나제 동맹 파기. 자, 드디어 나제 동맹은 이제 파기되고 그 다음에 전성기는 신라로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의 결과 신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자, 진흥왕 때 신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제 동맹은 깨지게 된다. 나제 동맹 파기. 그러면서 전성기가 넘어가게 되는 자, 그런 과정이 바로 백제 성왕 때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성왕 때는 이렇게 나제 동맹이 파기되고 한강 유역을 마저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밑에 보시면은 사료탐구 나와요. 사료탐구 한번 봅시다. 자, 가을 9월에 왕은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여 친히 보병과 기병 50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자 더불어 싸웠으나 남병에게 해침을 당하여 죽었다. 시호를 성이라 하였다. 자, 그러면 요 성왕이 죽은 요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관산성 전투로 전사하게 되고 자, 그 뒤로는 점점 약화되겠죠. 자, 이 성왕의 아들이 위덕왕이고 위덕왕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나마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좀 안간힘을 썼던 시기가 바로 무왕 때예요. 7세기 무왕 때. 자, 7세기 무왕 한번 볼까요? 자, 무왕은 다시 한번 이제 일으켜 보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제대로 잘 안 됐던 우리가 무왕 하면은 서동요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가요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서동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서동요의 전설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서동이 바로 무왕이에요.
선화공주와 국제결혼을 했다고 알려진 그 왕이 바로 무왕이죠. 자, 그러면은 무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무왕은 7세기. 자, 무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익산의 미륵사를 건립하게 돼요. 익산의 미륵사를 건립하게 된다. 자, 익산의 미륵사를 건립하게 되는데, 이 미륵사라고 하는 건 삼탑 삼금당 양식이에요. 삼탑 삼금당 양식. 이름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냥 보통 절에 가면요, 건물이 하나 있고, 핵심 건물, 보통은 대웅전이죠. 핵심 건물이 대웅전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보통은 석탑이 하나 있고, 이런 식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이 하나 있고 핵심 건물이 하나 있으면 1탑 1금당 양식이에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미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절이 크냐 하면, 자, 요 가운데에 중심 건물이 하나 있고 탑이 하나 있는데, 이 탑은 목탑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떠올리시면 되냐면 황룡사 정도의 크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목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 탑이 있어요. 여기는 서석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건물이 하나 있고 탑이 하나 있어요. 동석탑. 그래서 이게 건물 3개, 그 다음에 탑 3개, 가운데 목탑, 양쪽 석탑. 그래서 이거를 3탑 3금당 양식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그냥 웬만한 절 3개 합쳐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로 절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익산 미륵사라고 하는 이 절이고요. 전설에 의하면 왕이 왕비와 어느 날 여기 지역을 행차를 하고 있는데, 우물에서 삼존상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삼존상이 떠올라서 이 지역을 우물이 아니라 연못을 메꿔서 여기에다가 뭐 건물을 지었다, 뭐 절을 지었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게 바로 이 미륵사고, 미륵사가 그러면 왜 이렇게 규모가 엄청 큰데, 자, 아무래도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를 계획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익산 천도 계획을 세워서, 자, 보통 이렇게 큰 절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절이 있다는 건 곧 여기를 앞으로 수도로 삼아야지 라고 준비를 한 거다. 그래서 익산 천도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무왕 하면 또 지문으로 나올 만한 게 관륵이라는 승려예요. 자, 관륵. 자, 관륵은 7세기 일본의 천문과 역법을 전해줬다고 전해지는 승려예요. 그래서 관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무왕 하면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시면 마지막 왕이 등장하네요.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의자왕. 우리 다 알고 있는 의자왕. 자,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왕권 강화, 신라 공격 등등. 그래서 꽤 잘 나가는 해동의 증자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효성도 지극하고 우애도 있고 했던 왕이 바로 의자왕이죠. 그리고 의자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 의자왕 때 계속 신라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여 40여 개의 성을 빼앗고, 특히 이때 백제가 빼앗아 온 땅 중에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이거든요. 자, 대야성은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야성을 공격해서 뺏어왔다는 건 거기에 있던 성주를 죽였다는 얘기인데, 이때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김춘추는 개인적 원한도 있었던 거예요. 김춘추가 고구려나 당나라의 군대를 빌리러 간 이유,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왜? 내 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그림도 있었겠죠, 물론.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도 담겨 있었던 게 바로 이 의자왕이 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비롯한 약 40여 개의 성을 빼앗아 왔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신라의 당항성도 계속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라를 계속 공격했었다. 시기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642년 대야성 공격. 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곧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 멸망까지 한번 봐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백제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중요한 왕들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당연히 중요한 왕은 근초고왕이 제일 중요하겠고,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 전에 고이왕, 자, 그 다음에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 이렇게 4명의 업적을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고이왕,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무령왕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백제에서 하나 더 봅시다. 백제 같은 경우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백제 역사 문화 지구, 뭐 백제 문화 지구 이래서 자, 백제 역사 문화 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백제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백제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백제와 관련된 세계 문화 유산은 어디일까요? 세 군데가 백제와 관련해서 세 군데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일단 네, 부여, 그 다음에 공주, 나머지 한 군데는 익산이에요. 자, 익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익산이 여기 아까 미륵사를 비롯해서 백제 유적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익산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거 지역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부여, 공주, 익산. 제가 이번에 추석 때 갔다 왔어요, 진짜로. 미륵사. 제가 이번에 꼭 갔다 오겠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이제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여기를 이제 들렸다가 왔죠. 지나가는 길은 아니고 이제 들려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냐면 거의 다 복원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11월에 이렇게 완전 완공, 11월에 완공을 하는데 이 탑을 다 해체했었거든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우리 그 사진에서 봤었잖아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런데 그 석탑이 일제시대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벼락 맞고 막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니까 일본 애들이 뒤에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놨다고 했죠. 그거를 시멘트를 이제 딱 떼어내고 살짝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복원할 거냐. 쉽게 말하면 싹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아까 우리 서석탑, 동석탑 얘기했는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서석탑이에요. 동쪽에는 한참 전에 이미 요 탑을 본떠서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대리석으로 만든 커다란 석탑이 하나 있어요. 허연. 네. 하나도 그 전통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서석탑은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거의 다 복원이 됐고 그 대신 남아있는 높이까지만 복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층까지만 복원. 6층까지 원래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지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복원이 아닌 거잖아요. 새로 짓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6층까지만 복원하고 거의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완공된다는 것까지 이제 제가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동석탑은 1층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탑 속으로. 느낌이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 탑 속으로. 다 이렇게 하얀 대리석 같은 걸로 막 되어 있는데 대리석이 아니라 이제 화강암이죠 말하자면 되어 있고 그 안에 1층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기둥도 막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전에 복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익산 미륵사지를 갔다 왔죠. 나중에 한번 복원된 상태 지금은 막 이렇게 구조 같은 거를 나무 같은 걸로 막 덧대놔가지고 탑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보긴 봤는데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조립식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나무 같은 걸로 이제 막 공정이 나타나 있는 뼈대 같은 걸 막 만들었기 때문에 탑이냐 이게 뭐냐 이런 모습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원된 게 완전히 복원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내년 추석 때 다시 가보는 걸로 내년 추석 때 1년 후를 기약한 후에 내년 추석 때 이제 완공된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서 봐야 되겠죠. 가서 사진도 찍어 와야 이제 다음에 또 책에 실을 수 있고 이 사진이 아무튼 그래요. 설명이 기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의자 왕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하고 이제 백제까지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신라를 가야 되겠죠. 신라를 가려면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84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84페이지에서 신라의 발전 나와 있죠. 신라의 발전에서 조금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몇 명만 볼까요? 신라의 발전에서. 자, 봅시다. 신라 발전에서는 첫 번째 내물왕. 내물왕까지 봅시다. 자, 신라에서는 내물왕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내물왕이 중앙 집권국과 기틀 마련이기 때문에
자, 17대 내무랑은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 마련이죠. 그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했고, 자, 내무랑의 업적 봅시다. 일단 왕의 칭호를 특이한 걸 쓰기 시작했죠. 뭘 쓰기 시작했나요? 마립간. 자, 마립간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대군장. 자, 대군장이라고 하는 건 뭐 왕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때쯤 되면 왕권이 굉장히 세졌구나라는 거. 자, 마립간의 칭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박석김 세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김씨의 왕위 세습. 김씨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쓸 때는 박석김 세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자, 이사금 다음의 칭호가 마립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쓸 때는, 즉 내물왕 이전에는, 자, 내물왕부터 김씨가 왕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자, 이사금이라는 왕의 칭호를 쓸 때는 왕이 박석김 세성씨가 교대로 왕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김씨가 왕위 세습. 자,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토학장 보시면 진안 지역을 거의 차지했다. 자, 진안. 원래 신라는 진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진안의 사로국에서. 그래서 진안 지역을 거의 점령했다. 낙동강 동쪽을 거의 점령했다. 즉 영토를 확장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외의 격퇴. 자, 일본이 쳐들어오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고구려에게.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이 있었고, 자, 결국에는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와서 일본을 격퇴시켜줬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 증거 있죠. 그 증거가 호우명그릇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호우명그릇,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호우명그릇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진이 나와 있네요. 자,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이에요. 자, 그리고 청동 그릇을 딱 뒤집어서 바닥면을 봤더니 바닥면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자,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이렇게 글씨가 써 있었다. 이게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죠. 자, 말하자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광개토 대왕의 또 다른 이름은 호태왕. 그래서 호태왕이라는 말도 써 있고 광개토 대왕이라는 말도 써 있다. 즉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 있는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그릇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자, 고구려와 신라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나 봐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와줬잖아요, 신라를. 그리고 나서 이 두 나라는 한동안 계속 절친이었다고 했죠. 특히 고구려의 군대가 바로 떠나지 않고 한동안 신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내정 간섭, 좋게 얘기하면 도움을 줬다고 했어요. 왕권이 강화되도록 도움을 줬다. 자,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이어서 이 호우명 그릇에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건 광개토 대왕이 죽은 뒤에 장수왕 때 초반기까지 이렇게 두 나라가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여기에 이름이 써 있다고 했는데 이 왕의 이름은 왕이 죽은 뒤에 왕의 업적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 있는 그릇이 발견됐다는 건 이미 광개토 대왕이 죽은 뒤에 이 그릇을 제작했다는 뜻이니까 한동안 광개토 대왕이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장수왕 초반기까지, 그때까지는 이 고구려와 신라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왜? 둘이 절친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물 두 가지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의 대외 관계를 알 수 있네요. 자, 백제와 왜가 돈독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는 뭔가요? 칠지도. 근초고왕 때 일본에 줬던 선물인 칠지도. 자, 그 다음에 신라와 고구려가 돈독한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증거는 호우명 그릇. 그래서 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외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 또는 증거, 그것들이 칠지도하고 호우명 그릇이에요. 그래서 요 유물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거기 도움글 보시면 호우명 그릇 나와 있어요. 도움글 보시면 호우명 그릇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의 신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나중에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했었고, 그 다음에 뭐 고구려의 누구를 뭐 볼모로 보내고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세기 신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놀주양부터 나머지 신라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통일까지 한번 쭉 한번 가봅시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